서기 1592년 5월 24일 새벽, 부산진의 성문은 바다 단계 속에서 열려 있었다. 열렸다는 말은 틀렸다. 그것은 안에서 풀린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찢겨나간 문이었다. 일본군의 선봉이 밀려 들어오자 성 위의 화살과 포성은 오래 버티지 못했고 성 안의 군사와 백성은 밤이 끝나기도 전에 흩어졌다. 남쪽 바다를 지키던 관문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파도처럼 번져 조선의 조정으로 밀려들었다. 누구도 입 밖으로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 남쪽의 문이 깨졌다는 것은 몸의 혈관이 끊어진 것과 같다는 사실을. 이 전쟁은 단순히 조선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다. 일본의 최고 권력자는 이 섬나라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다. 바다를 건너 대륙으로 향하는 길, 그 길목에 조선이 놓여 있었다. 조선은 목적지가 아니라 다리였다. 건너가기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할 나무다리였다. 그래서 일본군의 행군은 잔인할 만큼 빠르고 직선적이었다. 육지에서는 조총이 앞서 나갔고 조총을 다루는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 번의 발사, 다음 장전, 그리고 다시 전진. 성은 무너지고 길은 열렸다. 육지에서의 승전보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시간 바다는 아직 침묵하고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물결을 고르고 있었고 어느 쪽의 피도 충분히 마시지 않았다. 조선의 관리들 가운데 일부는 그 침묵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전쟁은 칼과 총만으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수만의 병사가 움직이기 위해선 쌀이 필요했고 화약과 납이 필요했으며 부상자를 실어 나를 배와 소식이 오가는 길이 필요했다. 그 모든 것은 바다를 통해 움직였다. 남해와 동해를 장악하는 쪽이 전쟁의 숨통을 쥐게 된다. 부산진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일본군이 육지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뜻이었지만 바다를 완전히 손에 넣었다는 뜻은 아니었다. 부산진의 패전 소식은 말보다 말발굽이 더 빨랐다. 역참의 말들은 땀으로 거품을 일으키며 밤길을 달렸고 봉수의 연기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관아마다 북이 울렸고 보고를 받은 관리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는 도망을 생각했고 누군가는 책임을 떠넘길 말을 준비했다. 조정 안에서는 이미 패배의 공기가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적이 너무 강하다는 말, 대비가 부족했다는 말, 이미 늦었다는 말이 속삭임처럼 돌았다. 이때의 조선은 하나의 나라라기보다 충격을 받은 거대한 몸처럼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일본군의 진격은 멈추지 않았다. 육지에서의 전투는 빠른 기동과 화력으로 압도하는 방식이었다. 조선의 군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렸고 방어선은 차례로 무너졌다. 이 속도는 심리적인 공포를 낳았다. 싸우기도 전에 진다는 생각이 퍼졌다. 하지만 바다는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배는 길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바람과 조류를 거스르기 어렵다. 대군을 태운 배는 민첩하지 못하며 보급을 싣는 배는 전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육지에서의 승리 방식이 그대로 바다에서 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에게 바다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공강이었다. 육지의 승리를 이어가기 위해선 항구가 필요했고 안전한 정박지가 필요했다. 부산과 그 인근의 포구는 그 출발점이었다. 이곳을 기반으로 병력과 물자가 계속 들어온다면 조선은 안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산진의 함락은 단순한 성 하나의 상실이 아니라 전쟁의 방향을 가를 수 있는 신호였다. 조정의 일부 인물들은 이 신호를 읽었다. 육지에서 지고 있더라도 바다에서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전쟁 초반의 공기는 절망과 혼란이었지만 그 속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영역이 남아 있었다. 바다는 어느 편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일본이 바다를 장악한다면 이 전쟁은 길지 않을 것이다. 병력은 끊임없이 보충되고 후방은 안전해지며 조선의 저항은 고립될 것이다. 반대로 조선이 바다를 붙잡는다면 육지에서의 패배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적의 발은 빨라도 배가 따라오지 못하고 식량이 끊기면 군대는 멈춘다. 전쟁은 속도의 싸움에서 인내의 싸움으로 변한다. 부산진이 무너진 날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곧 전쟁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결정은 내려지고 있었다. 남쪽의 문은 열렸고 그 문 너머로 전쟁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이 전쟁이 어디에서 멈출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바다가 어느 쪽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조선의 운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리라는 사실이었다. 이 순간부터 전쟁의 무게추는 육지와 바다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흔들림은 곧 새로운 인물을, 새로운 싸움을 불러오게 된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굶주리는 것은 병사이고
가장 늦게 도착하는 것은 후회라는 말이 있다. 일본군은 조선을 침공하면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육지에서의 진격은 빠르고 날카로웠지만 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줄이 필요했다. 그 줄은 쌀자루와 화약상자, 예비 무기와 군복, 말과 군수품, 그리고 명령서와 보고서로 이루어진 긴 사슬이었다. 이 사슬이 끌어지는 순간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본군에게 바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대군을 살찌우는 혈관이었다. 조총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육지에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서 끊임없이 보급이 따라왔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싸우는 동안에도 다음 끼니를 걱정하지 않았고 화약이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연안을 따라 움직이는 운송선들이었다. 배에는 쌀과 소금, 마른 생선이 실렸고 상자 안에는 탄환과 화약이 담겨 있었다. 어떤 배에는 예비 병력이 타고 있었고 어떤 배에는 전장에서 쓰러진 병사를 대신할 새 인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군의 전장은 육지에서 벌어졌지만 그 심장은 바다 위에서 뛰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거제도 인근의 옥포는 매우 매력적인 장소였다. 깊숙이 들어간 만은 바람을 막아주었고 파도는 잔잔했다. 배를 정박시키기 쉽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도 비교적 안전했다. 주변에는 작은 마을과 포구가 흩어져 있어 식량을 빼앗기에도 좋았다. 불과 며칠만 머물러도 배는 다시 가득 찼고 병사들의 사기는 올라갔다. 일본군에게 옥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움직임을 준비할 수 있는 쉼터이자 창고였다. 옥포에 모여든 배들은 전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전함이 아니었다. 대부분은 물자를 싣기 위한 배였고 병사들이 쉬거나 노획한 물건을 쌓아두는 공간에 가까웠다. 하지만 일본군의 눈에는 이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았다. 육지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다는 자신감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이겼다는 생각은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배들은 빽빽하게 정박했고 갑판 위에는 긴장이 아닌 방심이 흘렀다. 육지에서는 마을이 불타고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울음소리가 바닷바람을 타고 전해졌다. 병사들은 전리품을 나누며 웃었고 일부는 배 위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들에게 옥포는 전탱터라기보다 점령지에 가까웠다. 이 분위기 속에서 규율은 느슨해졌고 감시는 청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조선의 기록에는 이 시기 일본군이 마을을 약탈하고 불태우며 식량을 모았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것은 동시에 그들이 바다에서의 위협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다른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다. 조선의 해안을 잘 아는 이들은 이곳이 얼마나 취약한 장소인지 알고 있었다. 많은 깊지만 출입로는 제한적이었고 한 번 들어오면 빠르게 흩어지기 어려웠다. 배들이 서로 붙어 있으면 화재는 순식간에 번질 수 있었다. 조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며 그 흐름을 아는 쪽이 유리했다. 섬과 섬 사이의 좁은 물길은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이었고 멀리서 날아오는 포탄을 피하기도 쉽지 않았다.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적을 상대할 때 무엇을 먼저 쳐야 하는가? 무기를 든 병사인가? 아니면 그 병사를 먹여 살리는 손길인가? 일본군의 전투선은 강했고 백변전에서는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떠받치는 운송선은 그렇지 않았다. 조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했다. 정면에서 싸워 힘을 겨루는 대신 적의 배후를 불태워 숨통을 조이는 것. 이는 용기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였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었다. 조선은 이미 육지에서 밀리고 있었고 각 지역의 수군은 흩어져 있었다. 명령체계는 완벽하지 않았고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기에도 상황이 급박했다. 한편 일본군은 속도와 숫자에서 앞서 있었다. 하지만 조선에는 일본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조건이 있었다. 수많은 섬과 굽이진 해안선, 갑작스러운 변화는 물길과 바람, 그리고 이를 몸으로 익힌 뱃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에 더해 조선의 군선은 화력을 중시에 만들어졌고 먼 거리에서 타격을 가하는 데 유리했다. 옥포는 이 모든 요소가 한데 모이는 장소였다. 일본군에게는 안전한 보급 거점이었지만 조선에게는 적의 숨줄이 한 곳에 드러난 지점이었다. 이 만에서 벌어질 싸움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전쟁의 성격을 가를 시험대가 될 수 있었다. 만약 이곳의 운송선이 무사하다면 일본군의 진격은 계속될 것이고 조선은 점점 안쪽으로 밀려날 것이다.
그러나 이곳이 불바다가 된다면 육지에서의 승리가 갑자기 무거운 짐이 되어 일본군의 어깨를 짓누를 것이다. 그래서 옥폴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좋은 항구가 아니라 전쟁의 논리가 웅축된 장소였다. 칼과 총이 아니라 쌀과 화약이 쌓여 있는 것, 환호와 방심이 뒤섞인 곳, 그리고 바다의 흐름이 인간의 오만을 시험하는 곳이었다. 이 만을 둘러싼 선택은 곧 전쟁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 된다. 조선이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일본군의 혈관이 그대로 살아남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조용한 만이 곧 거대한 불길과 함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리라는 사실이었다. 조정이 혼란에 빠져 있던 그 시기, 남쪽 바다의 한 진영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급보는 연달아 도착했고 육지의 성들이 무너졌다는 보고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음 소식으로 덮였다. 대신들의 언성은 높아졌고 책임을 묻는 말과 변명은 서로를 향해 튀었다. 그러나 바다를 맡은 한 장수의 눈은 조정이 아니라 해안선과 물길에 가 있었다. 그는 지도를 펴놓고 남해의 굴곡을 오래 바라보았다. 여수에서 남해를 지나 거제로 이어지는 섬들의 선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배가 숨을 고르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다. 붓에 묻힌 먹이, 지도 위에 남긴 흔적은 장식이 아니라 결단의 예고였다. 바다로 나선다는 선택은 단순한 출전 명령이 아니었다. 정해진 관할을 벗어난다는 것은 곧 정치의 그물 안으로 스스로 들어간다는 뜻이었다. 육지에서의 패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바다마저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분명했다. 승리한다면 칭송이 따르겠지만 패하면 군법과 조정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손은 잠시 멈추었고 눈길은 지도에서 바다로 옮겨갔다. 바다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기회와 파멸이 함께 숨어 있었다. 결정을 내리기 전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배를 모으는 일부터 차분히 시작했다. 각 함선의 상태를 살피고 포의 균열과 닷줄의 마모를 확인하게 했다. 화약의 습기와 탄환의 수를 점검했고 노를 잡을 병사들의 호흡을 맞추게 했다. 바다에서의 싸움은 한 사람의 용기로 해결되지 않는다. 한 척의 실수가 곧 전체의 침몰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규율은 곧 생명이었다. 그는 명령을 내릴 때마다 이유를 설명했고 이유를 들은 병사들은 명령의 무게를 이해했다. 이 준비의 시간은 느려 보였지만 실은 가장 빠른 길이었다. 한편 바다 건너편에서는 전혀 다른 판단이 굳어지고 있었다. 일본군은 육지에서의 승리에 취해 있었다. 조선의 수군은 움츠러들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사이에 퍼졌다. 바다로 나오는 것은 위험하며 조정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운송선들은 안전한 곳에 모여들었고 정박지는 점점 빽빽해졌다. 경계는 형식에 그쳤고 감시는 느슨했다. 그들의 눈에 바다는 이미 확보된 통로였고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판단의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졌다. 조선의 수군 진영에서는 하루하루가 계산이었다. 조류가 바뀌는 시각, 바람이 도는 방향, 섬 사이의 좁은 물길이 머릿속에 정리되었다. 장수는 병사들에게 바다를 읽는 법을 다시 일깨웠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느끼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법을 반복했다. 이 모든 과정은 싸움을 준비하는 동시에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조정의 명확한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은 위험했다. 누군가는 신중함을 권했고 누군가는 때를 기다리자고 말했다. 바로 그때 경상도에서 전해진 소식이 이 균형을 깨뜨렸다. 육지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바다에서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요청이자 압박이었다. 이제 선택은 미뤄질 수 없게 되었다. 나서지 않으면 모두가 무너질 것이고 나서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 그는 다시 지도를 바라보았다. 여수에서 출발해 섬들을 거쳐 거제로 향하는 길은 위험하지만 가능했다. 이 길을 따라 나아간다면 적의 보급이 모여있는 곳에 닿을 수 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힘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꿰뚫는 싸움이라는 것에. 일본군이 방심하고 있는 지점, 그 방심이 가장 치명적인 순간을 노리는 것이 유일한 승산이었다. 결국 그는 명령을 내렸다. 출항 준비를 서두르되 질서는 흐트러뜨리지 말 것. 서로의 위치를 잃지 말고 함부로 추격하지 말 것. 불필요한 소리는 줄이고 신호는 명확히 할 것. 이 명령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살아 돌아오기 위한 약속이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떠올랐다. 바다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바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지였다. 이 결정의 순간 조정의 혼란은 잠시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남은 것은 물과 배, 그리고 함께 움직일 사람들 뿐이었다. 그는 알았다. 지금 이 선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역사는 이날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날의 결단이 바다의 주인을 가르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배가 닻을 올리고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을 때 조선의 바다는 아직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균형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었다. 한산 앞바다는 그날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다. 조선 수군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흩어진 채 각계로 부서질 것이냐가 이곳에서 결정될 운명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원균은 이순신에게 한산도에서 만나자는 뜻을 전했고, 그 제안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절박한 경고에 가까웠다. 서로 떨어진 채 움직인다면 일본군의 기동력에 각계격파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이미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산은 도망칠 곳이 아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지점이었다. 바다 위에는 수많은 돛과 노가 모여들었다. 배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마다 물결의 결이 달라졌고, 노가 물을 찍는 소리는 일정한 박자를 만들었다. 명령을 알리는 신호가 오가며 바다는 더 이상 고요한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맞부딪히는 장소로 변해갔다. 이 만남은 단순히 배의 수를 늘리는 일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지휘 아래 놓였던 병력과 함선이 하나의 판단 아래 움직일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자리였다. 이순신과 원균은 같은 적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바다를 대하는 태도는 같지 않았다. 한 사람은 준비와 계산을 중시했고, 다른 한 사람은 기세와 속도를 중하게 여겼다. 이 차이는 말투와 명령의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함대를 합친다는 것은 숫자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신뢰를 더하거나 잃는 일이었다. 서로의 판단을 믿지 못한다면 합병은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 만남의 공기는 팽팽했다. 침묵 속에서 서로를 살피는 시선에는 기대와 경계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 긴장 위로 또 다른 장면이 겹쳐졌다. 해안에서는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벌이고 달아나고 있었다. 불타는 마을에서 연기가 치솟았고 울음과 외침이 바람을 타고 바다까지 전해졌다. 조선의 기록에는 일본군이 마을을 약탈하고 불태웠다는 내용이 반복된다. 이 광경은 수군에게 분명한 이유를 던져주었다. 이 싸움은 명예를 위한 것도 공을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바다로 나서지 않으면 저 불길은 더 넓어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잃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한산에서의 합류는 군사적 판단이자 도덕적 선택이었다. 배 위에 선 병사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것이 단순한 항로가 아니라 해안에 남은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이순신은 함대를 정렬시키며 질서를 강조했고, 원균은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려 했다. 두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았다. 일본군이 마음 놓고 드나들던 바다를 더 이상 안전한 길로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러나 같은 편이라고 해서 모든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누가 앞에 설 것인지, 언제 공격할 것인지, 위험을 어디까지 감수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은 엇갈렸다. 이러한 균열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싹을 틔웠다. 기록은 이 시기에 수군 내부에 미묘한 긴장이 있었음을 전한다. 그것은 배신이나 적대라기보다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불안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안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제동이 되기도 했다. 한산에서의 만남은 조선 수군에게 새로운 자각을 안겨주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인식이었다. 바다는 넓고 적은 강했지만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한다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이 믿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고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수군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 만남이 끝났을 때 바다는 이전과 같은 바다가 아니었다. 배들은 같은 방향을 향해 있었고 명령은 더 명확해졌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의가 담겼다. 한산에서 이어진 이 흐름은 곧 옥포로 향하게 될 것이다. 아직 불꽃은 튀지 않았지만 이미 바다는 전쟁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이 합류가 성공이 될지 갈등의 씨앗이 될지는 앞으로의 싸움이 증명하게 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순강 조선 수군의 맥이 다시 이어졌다는 사실이었다. 끊어질 뻔했던 흐름은 한산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흐름은 곧 역사의 물살로 이어지게 된다. 옥포로 향하는 길목의 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조선의 배들은 섬과 섬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물살을 가르는 소리는 최대한 낮춰져 있었다. 노를 젓는 손놀림은 숨을 참은 것처럼 절제되어 있었고 말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바닷물은 배의 옆구리를 가볍게 두드렸고 그 소리마저 크게 들릴까 두려워
모두가 귀를 곤두세웠다. 이 밤은 싸움을 앞둔 밤이었지만 아직 불꽃은 없었고 긴장만이 물 위에 떠 있었다. 이순신은 속도를 늦추라고 명령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름이 아니라 정확함이었다. 물길은 낮과 밤이 달랐고 조류는 시각마다 방향을 바꾸었다. 섬 그림자가 만드는 어둠 속에서 배의 위치를 잃는다면 적보다 먼저 바다에 패배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밤은 기다림의 밤이었다. 기다리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이었다. 정찰을 맡은 병사들은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고 파도의 색과 냄새로 거리와 방향을 가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연의 그림자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질서였다. 배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모여 있었고 돛대와 기동에는 깃발과 장식이 매달려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천의 소리가 물 위를 스쳤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는 더 분명해졌다. 웃음소리, 말소리, 술기운이 섞인 고함이 밤공기를 갈랐다. 일부 배 위에는 임시로 세운 천막이 보였고 갑판에는 무질서하게 쌓인 물체가 어렴풋이 드러났다. 그들은 이곳을 전쟁터가 아니라 안전한 정박지로 여기고 있었다.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는 믿음이 이 느슨함을 만들고 있었다. 깃발과 화려한 장식은 위세를 과시하는 표시였지만 동시에 경계가 풀렸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정찰병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다. 이 광경은 기회이자 위험이었다. 배들이 육지 가까이에 붙어 있어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약점이었다. 불이 붙으면 서로 옮겨붙기 쉬웠고 혼란이 일어나면 도망칠 공간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거리 때문에 공격하는 쪽 역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적의 화살과 총탄이 닿을 수 있었고 한 척이 얽히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이 사실은 곧 지휘관들의 머릿속에서도 반복되었다. 적이 움직이지 않을 때 치는 것은 전쟁의 기본이지만 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이 만의 수심은 일정하지 않았고 얕은 것에 걸리면 배는 순식간에 무력해진다. 조류가 바뀌는 시각을 놓치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한 채 표적이 된다. 그래서 이 공격은 용기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다. 정사를 마친 병사들이 돌아와 보고를 올렸을 때 갑판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깃발의 수, 배의 크기, 정박 상태, 불빛의 위치까지 하나하나 전해졌다. 이순신은 말을 아끼며 듣기만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갈래의 길이 그려지고 있었다. 새벽을 기다리면 시야는 좋아지지만 그 사이 적이 흩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지금 당장 치면 기습의 효과는 크지만 작은 실수가 곧 파멸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밤의 가장 큰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싸움이었다. 기다릴 것인가, 나설 것인가. 기다림은 안전을 주지만 기회를 앗아가고 공격은 기회를 주지만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병사들 역시 이 선택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고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멀리서 일본군의 배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차이가 이 밤의 본질이었다. 한쪽은 내일을 계산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오늘의 승리에 머물러 있었다. 깃발이 흔들리는 소리는 위세였지만 동시에 방심의 신호였다. 그것은 불이 붙기 쉬운 천과도 같았다. 새벽이 다가오자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물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었고 바람은 방향을 틀었다. 이 변화는 바다를 아는 이들에게만 느껴지는 신호였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같은 조건이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반대로 이 순간을 잘못 잡으면 조선수군은 첫 싸움에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다. 이순신은 마지막까지 조용히 생각했다. 이 싸움은 힘의 대결이 아니라 판단의 대결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적이 배를 묶어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안전이라 믿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 밤의 함정이었다. 그 함정은 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 스스로가 만든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함정이 누구를 삼킬 것인가였다. 옥포의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물결은 여전히 잔잔했고 별빛은 바다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고요함 안에에서는 이미 전쟁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이 만은 더 이상 같은 모습이 아닐 것이다. 기다림과 계산, 방심과 오만이 부딪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결과는 바다 위에 불과 연기로 남게 될 운명이었다. 음력 7월 초닷새의 새벽은 평소보다 일찍 밝아오는 듯 보였다.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서기 1592년 6월 16일에 해당하는 날이었다. 이 날짜는 훗날 조선 수군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임진년에 벌어진 전쟁에서 처음으로 바다 위에서 명확한 승패가 갈린 날이었고 이순신이 지휘하는 수군이 처음으로 적을 꺾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새벽의 바다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은빛 안개를 품고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자 옥포 앞바다의 안개는 서서히 걷혔다. 밤새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조선의 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물 위에는 잔잔한 파문이 퍼졌고 함선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움직였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병사들의 심장도 그 박자에 맞춰 뛰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두려움을 밀어내는 힘이었다. 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갑판 위의 긴장감은 차갑게 응고되었다. 이순신은 적과의 거리를 철저히 계산했다. 그가 바라본 싸움은 배와 배가 부딪히는 난투가 아니었다. 옥포의 만은 좁았고 일본군의 배들은 육지 가까이에 묶여 있었다. 이 배들은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고 서로 엉켜 있었다. 이순신은 이 조건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가까이 붙지 말고 거리를 유지한 채 화력을 집중하라고 명령했다. 바다에서의 거리는 곧 생명이었고 접근은 곧 위험이었다. 첫 포성이 울렸을 때 고요하던 만은 순식간에 다른 세계로 변했다. 포구에서 튀어나온 불꽃은 아침 공기를 찢었고 이어서 흰 연기가 퍼졌다. 포탄이 떨어진 곳에서는 물이 끓어오르는 듯한 소리가 났고 나무가 부서지는 굉음이 뒤섞였다. 일본군 배 위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잠에서 덜 깬 병사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다. 일본군에게 이 싸움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그들은 바다에서 적과 맞붙게 된다면 가까이 붙어 칼과 총으로 싸우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일은 멀리서 쏟아지는 포탄의 비였다. 배들은 닷에 묶여 있었고 방향을 바꾸기 어려웠다. 움직이려 해도 서로 부딪혀 혼란만 커졌다. 도망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었다. 이 좁은 만은 안전한 항구가 아니라 탈출구 없는 함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조선의 함선들은 일정한 리듬으로 포격을 이어갔다. 한 발 한 발이 계산된 위치로 날아갔고 불길은 배에서 배로 번졌다. 화재는 바람을 타고 빠르게 옮겨 붙었다. 닷과 밧줄은 불에 약했고 불붙은 천은 곧 통제할 수 없는 혼란을 만들었다. 일부 일본군 병사들은 물로 뛰어들었지만 무거운 장비는 그들을 가라앉혔다. 물 위에는 파편과 연기가 떠돌았고 바다는 순식간에 전장의 얼굴을 드러냈다. 이순신은 끝까지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적의 배에 올라타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승리는 이미 불길 속에서 결정되고 있었고 불필요한 용맹은 오히려 위험했다. 그의 선택은 냉정했지만 바로 그 냉정함이 조선 수군을 지켜냈다. 포격은 계속되었고 적의 배는 하나둘씩 불타거나 가라앉았다. 만은 점점 검은 연기로 가득 찼고 아침의 은빛은 사라졌다. 이 전투는 짧았지만 강렬했다. 일본군은 제대로 반격할 틈도 없이 무너졌다. 그들의 무기는 육지에서 위력을 발휘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쓸모를 잃었다. 배 위에서의 혼란은 곧 지휘의 붕괴로 이어졌고 명령은 전달되지 않았다. 반면 조선 수군은 질서를 유지했다. 북소리와 신호는 계속 이어졌고 각 배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옥포의 만은 불길과 연기 그리고 잔해로 뒤덮여 있었다. 물 위에는 불타다 남은 목재가 떠 있었고 바다는 붉게 물들었다. 싸움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병사들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누구도 방심하지 않았고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것이 이순신이 만들어낸 전투의 방식이었다. 빠르고 정확하며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는 싸움. 이날의 승리는 단순한 전술적 성공을 넘어선 의미를 지녔다. 조선 수군은 처음으로 일본군을 바다에서 꺾었고 그 사실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육지에서의 패배 소식으로 가득 차 있던 조선에게 이 승전은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다. 일본군에게는 반대로 경고가 되었다. 바다는 더 이상 안전한 길이 아니며 조선 수군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옥포에서의 아침은 그렇게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았다.
불길이 잦아들고 연기가 흩어졌을 때 바다는 다시 고요를 되찾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고요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이날 이후 바다는 새로운 주인을 시험하기 시작했고 전쟁의 흐름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이순신에게 옥포는 시작에 불과했지만 그 시작은 충분히 강렬했다. 바다 위에서 처음 울린 이 승리의 포성은 이후 이어질 수많은 싸움의 서막이 되었고 조선 수군이 다시 숨을 쉬기를 한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게 된다. 불길은 숫자를 가리지 않았다. 옥포의 만에서 불타오른 배의 수를 두고 훗날 여러 말이 오갔지만 조선의 기록에는 분명히 적혀 있다. 26척이 불탔다고. 이 수치는 단순한 집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군의 혈관이 그만큼 끊어졌다는 뜻이었고 전쟁의 방향이 그 순간 꺾였다는 신호였다. 배 한 척은 곧 쌀과 화약, 군복과 말, 그리고 다음 명령을 실어 나르는 통로였다. 그 통로가 26곳에서 동시에 끊어졌다는 사실은 전장에서의 패배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물 위에서 불은 빠르게 번졌다. 운송선의 밧줄과 돛은 기름과 소금에 젖어 있었고 불씨를 만나자마자 길처럼 이어졌다. 불길은 배의 옆구리를 타고 오르며 갑판을 덮쳤고 쌓아두었던 물자에 옮겨 붙었다. 연기는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들었고 혼란은 판단을 마비시켰다. 일부 병사들은 물로 뛰어들었지만 몸에 걸친 갑옷과 무기는 그들을 가라앉혔다. 물 위로 손이 올라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장면이 반복되었고 불과 물이 뒤섞인 소리는 전장의 비명이 되었다. 조선의 배들은 그 불길을 향해 다가가지 않았다.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움직였고 불이 번지는 양상을 지켜보며 다음 포격의 위치를 정했다. 판옥선은 연기 사이를 지나가며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다. 두터운 선체는 화염과 파편을 견뎌냈고 배 위의 병사들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냉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불타는 배를 보며 환호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얼굴이었다. 이 승리를 숫자로만 설명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26이라는 수는 결과일 뿐 진짜 의미는 그 방식에 있었다. 이순신은 적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그는 적이 더 이상 싸울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다. 운송선을 불태우고 정박한 배를 무력화하며 도망칠 길을 차단하는 방식이었다. 이로써 일본군은 병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쟁을 지속할 힘을 잃게 되었다. 일본군의 패배에는 여러 이유가 겹쳐 있었다. 기습을 당했다는 점도 크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였다. 그들은 바다를 경계하기보다 육지에서의 약탈과 방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마을에서 빼앗은 식량을 배에 싣고 불을 지르며 승리를 확인하던 순간에 공격이 시작되었다. 전쟁의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결과였다. 바다는 그들의 후방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지점이기도 했다. 정박 위치 또한 불리했다. 배들은 육지 가까이에 몰려 있었고 움직일 공간이 부족했다. 닻을 올리고 방향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서로 얽혀 혼란만 커졌다. 이 지형은 평소에는 안전했지만 적의 공격이 시작되자 탈출구 없는 공간으로 변했다. 조선 수군은 이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형과 조류, 바람을 계산해 이 만을 적에게 불리한 전장으로 만들었다. 현대에 와서 이 전투를 분석하는 이들 중에는 불탄 배의 수나 종류를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일본군의 운송체계가 이 만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이다. 배의 정확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이었다. 전투선이 아니라 운송선이 파괴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전쟁 전체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의견은 일치한다. 이날 이후 일본군은 바다를 이전처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물자를 실은 배는 늘 위홍을 감수해야 했고 항로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육지에서의 빠른 진격은 점점 부담으로 바뀌었다. 병력은 많았지만 먹일 방법이 문제였고 보급을 지키기 위해 병력을 나눠야 했다. 옥포에서 불탄 26척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일본군의 속도를 늦추는 족쇄가 되었다. 조선 수군에게 이 승리는 자신감 넘어 확신을 주었다. 이 방식이라면 싸울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가까이부터 피를 흘리지 않아도 바다의 조건과 화력을 활용하면 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험이었다. 병사들은 이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다가 자신들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감각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이후의 전투에서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 된다.
불길이 잦아들고 연기가 흩어졌을 때 옥포의 만에는 잔해만이 남아 있었다. 물 위로 떠있는 나무 조각과 타다 남은 밧줄은 방금 전까지 이곳이 어떤 장소였는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숫자는 기록으로 남았지만 진짜 승리는 그 숫자 뒤에 숨은 변화였다. 전쟁의 주도권이 육지에서 바다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그 이동을 가능하게 한 첫 번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불타는 배들이었다. 26척이 불탔다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것은 얼마나 많이 파괴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겼느냐의 문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순신과 조선수군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들은 생각으로 싸웠고 바다의 성질을 무기로 삼았다. 옥포에서의 이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고 단발적인 행운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후 이어질 수많은 해전의 방향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과도 같았다. 바다는 이제 조선수군의 계산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본군은 그 계산의 대상이 되었다. 옥포의 불길이 잦아든 뒤 일본군 내부에서는 한 이름이 서류 위에서 오르내렸다. 도도 다카토라라는 이름이었다. 그는 바다와 성곽, 병참의 밝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임진년의 전쟁에서도 해상 운용과 관련된 역할로 종종 언급된다. 그러나 옥포에서 벌어진 참상을 떠올리면 이 이름은 이상한 공백을 동반한다. 문서와 명령체계 속에서는 존재하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그 이름이 지닌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군의 해상 전력은 하나의 군대로 조직된 존재라기보다 육군을 떠받치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다. 배는 병사와 물자를 나르는 도구였고 싸움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다. 운송선은 빠르고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폭격을 견디거나 기동하며 전투를 치르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옥포에서 불탄 배들 역시 대부분 이런 성격의 선박이었다.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싸움이 시작되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도도 다카토라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어쩌면 일본군 내부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었다. 일본군은 육지에서 놀라운 속도로 승리를 쌓아가고 있었고 그 성공은 자신감을 넘어 오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 역시 같은 논리로 다룰 수 있다고 믿었다. 배를 많이 모아두고 항구를 점령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다는 숫자만으로 지배되지 않았다. 바다는 훈련과 체계, 그리고 전투를 염두에 둔 준비를 요구했다. 옥포에서 드러난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었다. 일본군은 아직 해군으로서의 얼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들이 가진 것은 운송선과 병력, 그리고 육지에서의 승리에 대한 기억뿐이었다. 조선수군이 포격을 시작했을 때 일본군은 제대로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배를 돌리려 해도 닷과 밧줄이 발목을 잡았고 반격하려 해도 적절한 화력이 없었다. 싸움은 시작과 동시에 기울어졌다. 육지에서의 상황과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욱 선명해진다. 일본군의 보병은 조총과 규율로 무장했고 빠른 기동으로 조선을 압박했다. 성은 무너졌고 길은 열렸다. 그러나 그 승리는 바다 위의 안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바다에서의 패배는 육지의 승리를 공허하게 만들 수 있었다. 옥포에서 불타는 배들을 바라보던 일본군 지휘관들의 마음속에는 이 모순이 차갑게 스며들었을 것이다. 불길을 멀리서 지켜보며 서 있던 한 지휘관의 시선을 떠올려보자. 육지에서는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바다에서는 속절없이 배가 타고 있다. 이 정면은 단순한 전술적 패배를 넘어선 충격을 준다. 병사들을 먹이고 무기를 실어 나르던 길이 끊길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등을 타고 내려갔을 것이다. 전쟁은 이기는 싸움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어지는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무너질 때 승리는 갑자기 무거운 짐이 된다. 도도 다카토라라는 이름은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진다. 만약 일본군이 더 일찍 해상 전투를 염두에 둔 조직을 갖추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운송선이 아닌 전투선을 중심으로 한 체계, 포격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과 지휘가 있었다면 옥포는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선택된 길이다. 일본군은 육지의 성공을 바다로 그대로 옮기려 했고 그 선택은 옥포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조선수군의 승리는 이 공백을 정확히 찔렀다. 그들은 일본군이 아직 해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래서 싸움의 방식을 선택했고 거리와 화력을 무기로 삼았다. 이 승리는 특정 인물의 부재 때문이라기보다 한 조직이 준비되지 않은 영역에서 싸움을 강요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옥포 이후 일본군은 바다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이전처럼 단순한 통로로 취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해상 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인식은 이미 늦은 감이 있었다. 조선수군은 첫 승리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바다에서의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차이는 이후의 전투에서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도도 다카토라라는 이름은 역설적으로 옥포의 성격을 드러낸다. 그는 해상에 대한 이해를 지닌 인물이었지만 옥포에서는 그 이해가 체계로 구현되지 못했다. 이름은 있었지만 현장에는 공백이 있었다. 그 공백을 조선 수군이 파고들었고 그 결과가 바로 옥포의 불길이었다. 이 전투를 두고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분명하다. 만약 일본군이 진정한 의미의 해군을 일찍 조직했다면 옥포는 전설의 시작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사는 그런 가정을 허락하지 않는다. 준비된 쪽이 기회를 잡았고 준비되지 않은 쪽은 대가를 치렀다. 옥포는 그래서 한 장수의 이름보다 한 조직의 준비와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는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바다는 더 이상 일본군의 안전한 길이 아니라 넘어야 할 새로운 전장이 되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옥포의 만 위로 피어오르던 연기는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흩어졌다. 불타다 남은 나무 조각들이 물결에 몸을 맡긴 채 떠다녔고 바다는 다시 조용해진 듯 보였다. 폭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기묘한 침묵이 남았다. 그러나 이 고요는 공허한 정적이 아니었다. 파문처럼 퍼지는 여진이 해안을 따라 이어지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 전투가 남긴 충격은 이미 남해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옥포에서의 승리는 전쟁을 끝내지 않았다. 일본군은 여전히 육지 깊숙이 진격하고 있었고 조선의 상황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그러나 이 싸움은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 이전까지 조선은 쫓기는 입장이었고 막아내는데 급급했다. 이제는 다른 생각이 가능해졌다. 육지에서 밀리더라도 바다를 장악하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바다는 더 이상 방어선이 아니라 공격의 공간이 될 수 있었다. 이 변화는 심리적인 차원에서 특히 컸다. 패전 소식만 가득하던 조정과 민심 속에 처음으로 명확한 승전의 기억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였다. 일본군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도 정면 충돌이 아니라 조건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길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이 깨달음은 곧 전략으로 이어졌다. 싸움의 중심을 육지에서 바다로 옮기는 생각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순신의 이름은 이 시점부터 다른 무게를 지니게 된다. 옥포는 그의 첫 승리였고 동시에 방식의 선언이었다. 그는 적을 쫓아가며 무모하게 싸우지 않았다. 보급을 노리고 이동을 제한하며 바다의 성질을 이용했다. 이 방식은 이후 이어지는 해전들에서 반복되며 축적된다. 옥포 이후 벌어지는 일련의 승리들은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묶인다. 그 흐름의 핵심은 해상 보급로를 끊는 데 있었다. 일본군에게 이 변화는 즉각적인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전까지 연안을 따라 이동하던 보급선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배 한 척, 항구 하나를 지키기 위해 병력을 떼어내야 했고 이는 육지의 진격 속도를 늦추었다. 병력은 많았지만 그 병력을 먹이고 움직이게 할 방법이 문제였다. 보급이 늦어지면 부대는 흩어졌고 흩어지면 지휘는 약해졌다. 옥포 이후의 전쟁은 점점 이런 문제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 시점부터 전쟁의 본질은 눈에 띄게 바뀐다. 더 많이 죽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으로 이동한다. 쌀이 도착하지 않으면 승리한 군대도 멈춘다. 화약이 떨어지면 조총은 장식이 된다. 이순신과 조선수군은 이 단순하지만 냉혹한 사실을 바다 위에서 증명해 보였다. 전쟁은 결국 물자의 흐름을 장악한 쪽이 주도권을 주게 된다는 점을 옥포는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승리가 가져온 변화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조정 안에서는 새로운 시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순신은 이제 필요 없는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필요했다. 바다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전쟁 중에 두드러진 성과를 올리는 장수는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 된다. 필요하지만 너무 강해지는 것은 불안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정치의 논리는 전쟁의 논리와 다르다. 전쟁에서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하지만 정치에서는 과정과 관계, 균형이 더 중요해진다. 옥포 이후 이순신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 두 논리가 섞여 있었다. 그는 바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조정의 통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인물로도 보였다. 이 긴장은 이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포 이후의 바다는 분명히 달라졌다. 일본군은 이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고 조선수군은 점점 자신감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바다를 장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감각이 실제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병사들의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이전에는 두려움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계상이 먼저였다.
바다를 잃고 적을 고립시키며 싸움을 선택하는 감각이 생겨났다. 연기와 잔해가 사라진 옥포의 만은 다시 평범한 바다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래는 분명한 변화가 흐르고 있었다. 이곳에서 전쟁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했다.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저울은 더 이상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았다. 일본군은 처음으로 바다에서 제동을 걸렸고 조선은 처음으로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 확신은 이후의 선택들을 가능하게 한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위험을 계산으로 바꾸는 냉정함이 함께 자리 잡는다. 옥포는 그 출발점이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더 큰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다는 더 이상 일본군만의 길이 아니었다. 그 길 위에서 조선 수군은 숨을 고르며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옥포 이후의 바다는 단순히 한 번의 승리가 남긴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전쟁의 성격이 바뀐 지점이자 전략의 중심이 이동한 순간이다. 연기가 거친 뒤 찾아온 고요 속에서 진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고 그러나 확실하게 전쟁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옥포에서 울린 포성은 바다 위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소리는 파도를 타고 육지로 스며들었고 결국 한양의 궁궐 깊숙한 곳까지 도달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패전 소식만 연이어 올라오던 조정에 처음으로 전해진 승전 보고였다. 장계는 급히 작성되어 역참을 거쳐 올라왔고 봉인도 채 마르기 전에 열렸다. 종이에 적힌 몇 줄의 문장은 무거운 공기를 흔들었다. 이기는 싸움이 아직 가능하다는 사실. 그것이 이 장계가 가진 가장 큰 힘이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대신들의 손에 쥐어진 붓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고 왕의 제가 역시 망설임을 품고 있었다. 이 승리가 너무도 귀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지고 있는 전쟁 속에서 얻은 한 번의 승리는 곧바로 의미를 둘러싼 경쟁의 대상이 되었다. 누가 이겼는가? 누구의 공인가? 어디까지를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조용히 떠올랐다. 승리는 환영받았지만 동시에 소유되고 싶어졌다. 권력의 심리는 위기 속에서 더욱 날카로워진다. 조정은 영웅을 필요로 했다. 백성을 안심시키고 무너진 질서를 붙잡기 위해서는 분명한 상징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영웅이 지나치게 빛날 경우 그 빛이 기존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함께 자라났다. 그래서 영웅은 늘 양면적인 존재가 된다. 없으면 안 되지만 너무 커져도 곤란한 존재였다. 옥포 이후 이순신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 두 감정이 동시에 담기기 시작했다. 조정 안에서만 이런 긴장이 흐른 것은 아니었다. 전선에 있던 장수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함께 싸운 승리는 때로는 연대의 증거가 되지만 때로는 공을 나누는 기준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이 된다. 누가 앞장섰는지, 누가 결정적인 판단을 내렸는지, 누구의 방식이 옳았는지를 두고 생각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전쟁 초반의 승리는 이후의 전략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에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옥포의 승리를 개인의 결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조선 수군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체계의 결과로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누군가는 이순신이라는 한 인물의 냉정한 판단과 용기를 강조했고 누군가는 판옥선과 포를 중심으로 한 수군의 구조적 강점을 이야기했다. 또 다른 이는 옥포라는 지형과 정박해 있던 적의 방심이 만들어준 우연의 요소를 지적했다. 이 논의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의 전쟁에서 누구에게 권한을 주고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와 직결된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승리는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갔다. 공을 인정받는 것은 영예이지만 그 영예는 동시에 책임을 동반한다. 다음 싸움에서도 같은 결과를 요구받게 되고 실패할 경우 이전의 공까지 의심받게 된다. 그래서 일부는 승리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을 경계했고 일부는 오히려 자신의 몫을 분명히 하려 했다. 침묵 속에서 오가는 시선과 말의 선택에는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다. 궁궐 안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소리가 흘렀다. 바다에서 울린 포성은 벽을 넘어 전해졌지만 전각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의 대화가 이어졌다. 누구를 치화할 것인가? 어떤 표현을 사용할 것인가? 상을 주되 어디까지 줄 것인가가 논의되었다. 칭찬은 필요했지만 그것이 특정 인물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문장은 신중해졌고 표현은 절제되었다. 승리를 인정하되 독점하게 두지 않는 방식이 모색되었다. 이 과정은 전쟁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포와 화약이 지배하는 공간 밖에서도 싸움은 계속된다.
그것은 말과 문장, 평가와 시선으로 이루어지는 싸움이다. 옥포의 승리는 바다에서 얻어졌지만 그 의미는 궁궐 안에서 다시 싸워야 했다. 이 싸움에는 연기와 불길 대신 침묵과 미묘한 뉘앙스가 존재했다. 이순신 자신에게도 이 변화는 체감되었을 것이다. 그는 싸움에서 이겼지만 그 승리가 곧바로 편안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바다는 여전히 위험했다. 동시에 그는 이제 단순한 현장의 장수가 아니라 조정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인물이 되었다. 이 기대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족쇄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옥포 이후의 정치는 조용하지만 치열했다. 겉으로는 치하와 격려가 오갔지만 그 이면에서는 견제와 계산이 함께 움직였다. 이 승리가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후의 전쟁만큼이나 길게 이어지게 된다. 결국 옥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의 무대에 새로운 변수를 던진 사건이었다. 포성이 멎은 뒤에도 전쟁은 계속되었고 그 전쟁은 바다와 육지 그리고 궁궐 안을 오가며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승리는 모두가 원했지만 그 승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이 태어났다. 옥포 이후 조선은 적과 싸우는 동시에 승리를 관리하는 법도 배워야 했다. 이 이중의 싸움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옥포를 둘러싼 이야기는 하나의 목소리로 남아있지 않다. 이 전투는 여러 손을 거쳐 기록되었고 그 손마다 시선과 목적이 달랐다. 그래서 옥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기록이 쌓이며 형성된 역사적 풍경이 된다. 가장 먼저 바탕을 이루는 것은 조선 왕조실록이다. 이 기록은 국가의 공식 기억으로서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차분하게 정리한다. 한산에서 수군이 합류한 과정, 옥포로 진격한 경위, 일본군이 해안에서 약탈과 방화를 일삼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그 배들이 불타 사라졌다는 사실이 비교적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적혀 있다. 실록의 문장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 무심한 서술 속에서도 이 전투가 갖는 의미의 무게는 분명히 전해진다. 실록이 국가의 시선이라면 난중일기는 한 인간의 시선이다. 이순신이 직접 남긴 이 기록에는 전투 전후의 판단과 망설임, 날씨와 바람, 병사들의 상태가 담겨 있다. 어떤 날은 비가 내렸고 어떤 날은 바람이 거셌다는 식의 짧은 문장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다. 그날의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다. 옥포로 향하기 전의 긴장, 밤의 고요함, 그리고 전투가 끝난 뒤의 정적이 이 기록 속에서는 숨결처럼 살아있다. 이 일기는 개인의 감정이 섞여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해준다. 여기에 더해 학술적으로 정리된 한국의 연구 성과들은 이 두 기록을 엮어 하나의 맥락을 만든다. 음력 5월에 수군이 출항하게 된 배경, 육지의 위급함과 해상보급의 중요성, 그리고 옥포가 선택된 이유를 구조적으로 설명한다. 이런 정리는 개인의 체험과 국가의 기록 사이를 연결하며 사건을 더 넓은 틀에서 이해하게 만든다. 옥포는 우연히 벌어진 충돌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선택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기록은 언제나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불탄 배에 수를 두고도 차이가 나타난다. 어떤 기록은 26척을 명확히 언급하고 어떤 후대의 정리는 더 많거나 적은 숫자를 제시한다. 배의 종류 역시 전투선인지 운송선인지에 대한 구분이 기록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날짜 또한 음력과 양력의 환산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지곤 한다. 이런 차이는 혼란을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록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시점과 목적에서 쓰인 글들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중심이다. 옥포의 만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군의 배를 공격했고 그 결과 일본군의 해상 보급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 전투가 임진년 해전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숫자의 차이나 표현의 차이는 세부일 뿐 사건의 골격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 연구는 어느 하나의 기록만을 절대시하지 않고 여러 기록을 겹쳐보며 공통된 흐름을 찾아낸다. 이 과정에서 작은 디테일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연기가 바다 위에 퍼졌다는 묘사, 배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다는 언급, 노 젓는 소리가 밤을 가르며 전해졌다는 기록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이런 세부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주는 동시에 왜 특정한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이해하게 만든다. 연기가 자욱하면 시야가 제한되고 바람이 불면 불길이 번지며
조류가 바뀌면 배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작은 묘사는 곧 전쟁의 조건을 설명하는 열쇠가 된다. 이처럼 기록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건을 외우는 일이 아니다. 누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함께 읽어내는 일이다. 실록은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중시하며 사건을 정리했고, 난중일기는 현장에서 느낀 무게와 고민을 남겼다. 학술적 정리는 이 둘을 엮어 구조를 제시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놓일 때 옥포는 단순한 승전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옥포를 바라보는 질문도 달라진다. 누가 더 강했는가? 라는 단순한 비교는 의미를 잃는다. 일본군은 육지에서 강했고 조선수군은 바다에서 준비되어 있었다. 진짜 질문은 누가 전쟁을 더 잘 이해했는가이다. 어떤 기록을 통해 보더라도 이순신과 조선수군은 전쟁을 힘의 충돌이 아니라 흐름의 관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급과 이동, 지형과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 인식이 옥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역사는 이렇게 여러 손을 거치며 만들어진다. 한 사람의 일기, 한 나라의 기록, 후대의 분석이 겹쳐지며 사건은 점점 입체적인 모습이 된다. 옥포 역시 마찬가지다. 불타는 배의 수치만으로는 이 전투를 설명할 수 없다. 기록 속에 남은 숨소리와 침묵, 계산과 망설임을 함께 읽어야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난다. 결국 옥포를 기록한 여러 손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이 전투는 우연이 아니라 이해의 결과였고 그 이해는 기록 속에 남아 오늘까지 전해진다. 그래서 옥포를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싸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추적하는 일이다. 여러 기록이 겹쳐질수록 질문은 더 깊어지고 답은 더 명확해진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언제 어디서 쓰는지를 아는 지혜라는 사실이 옥포의 기록들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옥포는 하나의 전투로 끝났지만 그 의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바다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조선수군은 적의 강점을 정면으로 받아치지 않았다. 일본군이 자신감을 갖고 있던 근접 전투와 백병전을 피하고 거리와 화력을 중심으로 싸움을 설계했다. 포를 주무기로 삼고 배의 배열을 유지하며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방식은 바다에서의 싸움이 육지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옥포는 칼과 총의 용맹이 아니라 포와 질서가 전장을 지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였다. 이 전투가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목표의 전환이었다. 이전까지 전쟁에서 배는 전리품이거나 이동수단으로 여겨지기 쉬웠다. 그러나 옥포에서 배는 곧 전쟁의 혈관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조선수군은 전투선을 무너뜨리는 데 집착하지 않았고 운송을 담당하는 배들을 불태웠다. 쌀과 화약, 병력과 명령을 실어 나르던 배가 사라지자 일본군의 전쟁 능력은 눈에 띄게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바다에서의 승리가 단순한 전술적 성공을 넘어 적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흔드는 전략적 타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 변화는 곧 육지의 전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군은 여전히 강했고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다에서의 불안정은 그 강함에 균열을 만들었다. 보급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진격의 속도를 늦추었고 병력을 분산시키게 만들었다. 이전에는 한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던 작전이 이제는 뒤를 돌아보며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옥포 이후 일본군의 전쟁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신중함은 곧 부담으로 작용했다. 바다에서의 위협은 육지의 승리를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옥포의 의미는 군사적 계산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 승리는 조선 사회 전반에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패전 소식만 이어지던 시기에 전해긴 첫 승전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그것도 무모한 희생이 아니라 방법을 선택하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다. 병사들은 싸움의 이유를 다시 확인했고 백성들은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다는 감각을 되찾았다. 이런 신뢰와 확신은 쌀자루만큼이나 귀중한 자산이었다. 이순신이 남긴 인상 역시 이 전투를 통해 뚜렷해졌다. 그는 용맹을 앞세운 장수가 아니라 전쟁을 하나의 체계로 바라본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배의 구조와 화력, 병사들의 훈련과 규율, 지형과 물길, 바람과 시간까지 함께 고려하는 사고방식은 이후의 해전에서도 반복된다. 그는 한 번의 승리에 취하지 않았고 같은 방식이 언제나 통할 것이라 믿지도 않았다. 대신 조건을 읽고 그 조건에 맞게 싸움을 설계했다. 이런 사고는 오늘날에도 전쟁을 연구하는 이들이 주목하는 지점이다. 전쟁을 힘의 충돌이 아니라 시스템의 경쟁으로 이해하는 태보였다.
옥포는 또한 바다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 공간임을 보여주었다. 바다는 누구의 편도 아니지만 준비된 쪽에게 기회를 준다. 지형을 알고 흐름을 이해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쪽이 바다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교훈은 이후 수많은 해전에서 반복해서 확인된다. 바다는 조용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아래서는 끊임없이 선택의 결과를 준비하고 있다. 잘못된 선택은 즉각적인 대가로 돌아오고 올바른 선택은 시간이 지나 더 큰 결과로 이어진다. 이 전투가 끝난 뒤 바다는 다시 고요해진 듯 보였을 것이다. 연기는 흩어지고 파도는 일상적인 리듬을 되찾는다. 그러나 그 고요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옥포는 바다에 하나의 기준을 남겼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무엇을 노릴 것인가, 언제 멈추고 언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었다. 이 기준은 이후의 전투에서 반복해서 시험받게 되고 점점 더 단단해진다. 옥포를 한 발의 탄약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을 열기 위한 탄약이었다. 전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어떤 순간은 분명히 문을 연다. 옥포는 조선 수군이 바다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고 그 가능성은 이후의 싸움들을 통해 현실로 다듬어진다. 이 첫 승리가 없었다면 이후의 승리들도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바다는 그날 이후 새로운 지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방식이었다. 계산과 절제, 그리고 집단의 규율이 만들어내는 리듬이었다. 파도 하나하나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예고가 담겨 있었고 바다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옥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그 시작은 바다의 성질을 이해한 자에게 어떤 길이 열리는지를 보여주었다. 이후 다가올 모든 싸움은 이 첫 깨달음 위에서 펼쳐지게 된다.